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가볍게 떠올린 적 없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는 지금도 제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누군가를 살렸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제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42살 여성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 산하 노인복지 연결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엘리자베스 현장 상담팀 책임자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노인을 만나고 수백 개의 사연을 듣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움, 가난, 병, 가족과의 단절. 솔직히 말해 새로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제 앞에 앉아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부탁을 드리는 순간 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68살 남성, 과거에는 북부 항구 도시에서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던 전 대표 토마스 리베라였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일을 해온 사람답게 거칠었고 시선은 바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그가 제게 한 말은 복지사로서의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돈도 제도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한 번만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절대 평범한 상담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토마스 리베라 씨와의 첫 공식 상담은 사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68살 남성, 현재는 무직이었고 주소지는 마드리드 외곽의 노후 공공임대 아파트 4층. 과거 이력에는 한 줄짜리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 유통회사 창업 및 운영 20년. 서류만 놓고 보면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은 전형적인 중장년 남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 서류가 이 사람의 삶을 전혀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깔끔했습니다. 먼지 쌓인 장식품도 없고 사진 액자도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여기엔 더 이상 붙잡고 싶은 기억이 없다는 듯한 공간이었죠. 토마스 씨는 소파가 아닌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그는 밤이 되면 TV를 켜두고도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흐르는 게 집이 비어 있다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때문이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상담은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생활비 지원, 의료 연계, 지역 프로그램 안내. 토마스 씨는 모든 설명을 고개 끄덕이며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제가 가방을 정리하자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을 오래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는 이력서에는 적히지 않는 어떤 개인적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였던 첫 만남이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 저는 정기 방문 일정에 따라 토마스 리베라 씨를 한 달에 2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업은 거리 유지가 기본 원칙입니다. 도움을 주되 정서적으로 얽히지 않는 것. 그 선이 무너지면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씨는 그 선을 아주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바쁘시겠지요? 그의 말투는 언제나 존댓말이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떠나는 시간만 되면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일정 끝나시고 잠깐 커피 한 잔은 어떠십니까?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친절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은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묘한 표정 변화가 스쳤습니다. 실망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상처였는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토마스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 질문에는 최소한의 답만 했고 시선은 늘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 방문에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업무로만 보시는 거겠지요? 그 질문은 책임자 회의보다도 현장 보고서보다도 제 가슴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단순한 복지 상담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토마스 리베라 씨의 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저는 설명하기 힘든 무거운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으로 저를 맞았지만 눈빛은 눈에 띄게 흐려져 있었고 말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만큼은 먹습니다. 하지만 싱크대 위에는 며칠 지난 음식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 같은 사람이 왜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복지사로서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보고서용 문장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절망보다도 더 깊은 공허였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뒤 저는 그의 상태를 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할지 수차례 고민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정신건강 연계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은 보고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했을 때 토마스 씨는 커튼을 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도움을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밀려났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대로 두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예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센터에서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토마스 리베라 씨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밀어내고 있던 오후 제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현장 확인 요청입니다. 리베라 씨 댁에서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회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표시가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그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살아있어야 합니까?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더 두드린 뒤 관리실의 협조로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토마스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댄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등도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색을 잃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개봉되지 않은 약 봉투와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온다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 순간 제 다리는 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복지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있던 모든 기준과 규정을 산산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보고서 속 인물이 아닌 사라질 수도 있는 사람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토마스 리베라 씨의 생일이라는 말이 공기처럼 방 안에 내려앉았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모든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담담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일이 언제인지. 그 말은 원망도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듯 너무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테이블 위에 있던 메모를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죽으려고 쓴 건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오늘을 넘기지 못하면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해서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메모는 유서가 아니라 증거였다는 것을요.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마지막 흔적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생일마다 축하 대신 통장 잔고를 확인했고 자녀들에게 연락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 선생님,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기대되지 않는 순간부터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침묵, 시선을 피하던 이유, 커피 한 잔의 의미. 그것은 호감도 오해도 아닌 마지막 연결을 확인하고 싶었던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회가 그를 얼마나 오래 혼자 두었는지도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수없이 많은 위기 순간을 마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떤 매뉴얼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씨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험신호로 보고 규정대로 조치할 것인가, 아니면 보고서에는 적히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제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지금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떠나면 이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된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센터가 아니라 밖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는 처음으로 분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람과 함께 믿기 어렵다는 듯한 눈빛. 그건 괜찮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게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구조가 아니라 함께 숨쉬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사회복지사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의 옆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토마스 리베라 씨의 삶이 기적처럼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공영주택에 살았고 아침이면 같은 버스를 타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독서 모임에 등록했고 주 1회 노인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정기평가 면담에서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날을 기준으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철저히 업무 관계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에 대해 서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보고서에는 남지 않아도 한 사람의 생애는 분명한 흔적으로 남았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규정과 윤리, 책임 사이에서 매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름으로 혼자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정답을 주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항상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단 한 번이 진심 어린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침묵을 그저 지나쳐 오지는 않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